안녕하세요. 뭐 막 이렇게 그냥 마이크 이런 거 막 하고 나니까 좀 기분이 약간 이상한데요. 네. 어쨌든 반갑습니다. 제가 좀 제목을 좀 길게 붙였는데요. 아인슈타인과 피카소 그리고 또 부제로 융합의 시대와 통섭형 인재 이렇게 좀 복잡하게 붙였습니다. 그 통섭이라는 단어와 개념을 제가 우리 사회에 화두로 던진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걸 꺼내놓을 때 저도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우리 사회에서 반응이 있으리라고는 저도 전혀 짐작을 못했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쓰신 책, 컨실리언스라는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통섭이라는 그릇을 어떻게 이렇게 찾아낸 건데요. 제 지도 교수님은 그 소문에 의하면 저 책을 쓰는데 선인세를 받으셨답니다. 근데 그게 무려 $500,000였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는 이 책이 대박을 치리라고 이제 기대를 한 거죠. 왜냐하면 선생님이 예전에 On Human Nature, 뭐 Social Biology 이런 책을 냈을 때 사회적으로 엄청난 물의를 일으키면서 책이 사실은 그래야 또 잘 팔리잖아요. 학회에서 그 물세례까지 받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팔렸기 때문에 이 책도 굉장히 많이 팔릴 거라고 출판사가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책에서 선생님이 좀 많이 팔려야 될 그 요소가 뭐를 집어넣느냐 하면 인문학, 사회과학, 니네가 뭐냐. 자연과학이 없으면 뭘 하겠느냐. 자연과학이 다 분석해주면 쪼개고 부분을 다 이렇게 챙겨주면 그걸 적당히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니네 아니냐는 식으로 인문사회과학을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는 그런 막말을 이 책에서 막 해댑니다. 그럼 책이 팔릴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책이 안 팔려가지고요. 저 점잖은 하버드 대학 교수님이 우리 싸이가 말춤 추러 간 그 미국의 NBC 모닝쇼에도 나가서 책 얘기도 좀 하고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출판사에서 들들 볶았으면 그런 일까지 했겠습니까? 네. 이 통섭을 저랑 같이 번역한 지금은 이제 서울대학 자유전공학부의 장대익 교수가 보스턴에 간 김에 윌슨 교수님을 잠깐 뵈러 갔어요.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래요. 손주가 왔다고. 제자가 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만남에서 장대익 교수가 한국에서는 통섭이 난리가 났다. 그랬더니 이제 윌슨 교수님이 아니 걘 뭘 어떻게 했길래 그런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뭘 한 것도 아닌데 미국에서는 외면당한 책이 한국에서는 저게 정가가 25,000원이거든요. 저 거의 지금 한 10만 부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런 책이 팔린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사실 솔직하게는 저 책은 어느덧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물리학자 장애를 갖고 계셨던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 그 책이 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근데 그 시간의 역사를 우리나라에서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몇 분 안 되거든요. 그냥 같은 물리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해 못하겠다는 분들이 수두룩한데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리는 이유가 뭘까? 그런 책들은 꽂아놓는 책이거든요. 나도 이런 책 읽는다.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나도 이런 책 사서 꽂아놓는다 라는 책이거든요. 근데 통섭도 제 걱정은 그런 책에 그런 책 반열에 오른 것 같아요. 이게 참 읽기 어려운 책이거든요.
근데 있어 보이는 책입니다. 책꽂이 하나 탁 꽂아 놓으면 아마도 그랬으리라고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책이 팔린 거와 상관없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 또 이거로 인해서 뭐 대학의 새로운 프로그램도 만들어지고 뭐 심지어는 바로 요 옆에 건물에 있는 우리나라 제일 큰 기업도 어느 순간부터 통섭형 인재를 뽑겠다라고 신입사원 뽑을 때 대놓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 굉장한 화두가 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아마 그 이유는 미국은 윌슨 교수님이 조금 잘못 판단을 하신 거예요. 미국은 이미 분위기가 잡혀 있었어요. 학문 간의 넘나듦이 미국은 이미 지난 세기 말에 이미 벌어지고 있었어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윌슨 교수님만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뒷북을 치신 거고요. 우리는 그런 분위기가 막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 이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문과 이과 이렇게 그냥 쪼개놔가지고 과연 우리가 21세기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 뭐 어쩌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막 나누기 시작할 때 이 책이 나오는 바람에 그렇지. 그래서 아마 이렇게 그 연대가 이렇게 맞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조금 제 개인적인 얘기와 더불어서 한번 왜 우리 시대에 이런 게 필요한가 하는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 얘기 좀 하겠다고 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제 모습인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연출한 사진입니다. 제 동생한테 카메라를 쥐어주면서 야 형이 시심 가득한 표정을 한번 쓸 테니까 한번 찍어봐. 그래서 찍은 사진입니다. 왜 제가 그런 짓까지 했나? 그날 제가 학교에서 101장에서 장원을 해갖고 시를 써서 냈는데 장원을 해서 금메달을 받아서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시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시인이 시인으로 태어났다고 이날부터 착각을 한 겁니다. 운동장에서 이렇게 뭐 농구를 하고 놀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줄 서서 어딜 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서 막 뛰어가서 어딜 가냐 그러니까 101장에 간대요. 나도 가도 되냐 그랬더니 구호 선생님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앞에 뛰어가서 구호 선생님한테 저도 가도 돼요? 그랬더니 따라오라고. 그래서 엉겁결에 따라간 101장에서 제가 어떻게 써낸 시가 장원을 이제 한 겁니다. 근데 왜 대개 그럴 경우에는 문예반 친구들이 다 상을 휩쓰는 거잖아요. 문예반 담당 국어 선생님이 심사를 하시니까 늘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때는 저희 학교가 개교 60주년을 맞는 해래 가지고요. 외부 심사위원을 모셨어요. 저희 선배님인 시인 장만영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심사를 하시는 바람에 공정하게 하셔가지고 저 같은 신예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 대단한 거는 선생님이 평을 너무 잘해 주셨어요. 중고등학교를 통틀어서 가장 탁월하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고등학교 장원한 형은 완전히 망가졌거든요. 그 형님은 제가 지금도 1년에 2번씩 만납니다. 지금도 같이 만나는 사이인데 그 형님은 저 학교 6년 다니는 내내 해마다 교지에 그 형님의 글은 한 2편 정도는 늘 실리고 정말 제가 존경에 맞지 않는 아주 정말 글을 잘 쓰시는 형님이었는데 이때 그냥 저한테 완전히 망가지셔가지고 그냥 평생 제가 저녁을 삽니다. 그 형님이 너는 죽을 때까지 나한테 저녁 사야 돼. 그래서 1년에 2번씩 만나서 저녁을 먹으면서 온갖 지난 얘기도 하고 제가 항상 저녁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착각을 아니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나중에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 동창들을 만나면 가끔 저한테 참 역겨웠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제가 늘 시인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재밌게 잘 놀고 중고등학교를 나왔는 줄 알았는데 중고등학교 내내 저는 항상 어떤 상황에 있어도 시인처럼 그윽하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밥맛 없었다고 저한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시인으로 태어난 줄로 저는 착각하고 살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는 그 학문 후진국이잖아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둘러보니까 전부 장애우들이 오늘 다 오셨네요. 학문 장애우들이시잖아요. 예, 국가가 나서서 우리는 보아하니 너는 과학 따위는 필요 없어 보인다. 너는 문과를 가라. 보아하니 뭐 니까 이렇게 인문학이 뭘 그렇게 너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너는 공대 뭐 이런 데로 가라. 그래서 국가가 아예 10대 청소년을 둘로 쫙 쪼개가지고 너는 학문의 절반을 배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나라잖아요. 이건 제가 보기엔 인권의 문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배울 권리를 박탈당한 국민이에요. 그래서 다 학문에 장애를 갖고 계시잖아요. 반쪽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런데 어느덧 시대가 융합의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참 우리에게는 불리한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 지식의 그 경계를 넘나들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제 온 겁니다. 저는 뭐 누가 뭐라 그래도 문과 성향의 아이인데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는데 저를 이과로 배정을 하더라고요. 당장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교장 선생님 새로 부임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학교의 문과 영순입니다. 제가 별명이 시인입니다. 근데 저를 이과를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교장 선생님이 절대로 저 바꿔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과학자가 됐습니다. 근데 아마 운명이 제가 과학자 이런 운명이 좀 얄궂었나 봐요. 2년 연속 의과대학을 봤다가 이제 떨어지고요. 삼수를 하겠다고 저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삼수하겠습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저 어색한 장면에 들어오셔가지고는 전화를 받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지금 전화 못 받아요. 근데 아니 네 친구인데 자꾸 네가 꼭 전화 받아야 된다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서 받고 오너라 그래서 받았는데 제 친구가 제가 서울대학에 붙었답니다. 그래서 아이 나 떨어졌어 무슨 말이야. 근데 제가 동물학과라는 학과에 붙었대요. 이게 무슨 소린가? 저는 의예과를 시험을 봤는데 그래서 수험번호를 불러보라 그래서 불러줬더니 교문과에 가서 확인을 하더니 맞대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저도 버스를 타고 이제 그 서울대학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맞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은 기억하시죠? 그 당시에 제2지망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과 말고 또 하나를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5점인가 제 기억으로는 감점을 당하고 또 한 번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 근데 저는 동물학과라고 쓴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러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담임 선생님 그래 내가 썼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근데 왜 하필이면 동물학과를 쓰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의예과도 해부하는 것 같고 동물학과도 해부할 것 같아서 그냥 썼나. 그래서 전 뭐 저희 아버지가 너는 아무리 봐도 싹수가 노란 놈인 것 같은데 그냥 다녀라. 그래서 이제 동물학과를 다니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1년에 뭐 한 몇 번씩 아이 손을 잡고 저를 찾아오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도 제가 이제 롤 모델이 됐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셔서 제 앞에 앉아가지고는 땅이 꺼져라 한숨부터 내쉽니다. 그래서 왜 그러세요? 무슨 걱정이 있으십니까? 아유 얘가요 공부는 안 하고요. 아유 벌레만 좋아해가지고요. 이 다음에 밥이나 먹을지 참 고민입니다. 이 고민 상담하러 저한테 오시는 학부모들이 1년에 한 몇 분씩 계십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머니 아버지 보시기에 제가 굶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 교수님 왜 굶으세요? 근데 무슨 걱정이세요? 제가 딱 저랬는데. 그러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근데 지금은 그래도 저 같은 롤 모델이 있으니까 사실은 그렇게 저 걱정한다 그러시면서도 알고 보면 같이 사슴벌레 사러 다니시고 뭐 집에서 아이가 기르는 거 다 또 돌봐주시고 다 하세요.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땐 서울대학이라도 동물학과를 다녀가지고 미래가 안 보였습니다. 거기 나와서는 취직할 회사도 없었고요. 제일 난감한 게 저 여학생 만나러 미팅을 나가면 너무 난감해요. 그 호구조사부터 하잖아요. 무슨 과세요? 이래요. 동물학과인데요. 그러면 이제 아유 우리 집에 쥐가 요즘 많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엄마가 저 부엌에 바퀴벌레 때문에 고생이 많은데 바퀴벌레 어떻게 하면 없애요? 이게 첫 만남에서 나눌 대화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의 뭐 미팅도 잘 안 다녔고 뭐 한 번은 친구한테 끌려갔어요. 한 명 모자란다고. 우리 가끔 그런 일 당하잖아요. 끌려갔는데 뜻밖의 너무 예쁜 숙대 영문과 학생이 마주 앉았는데 또 뭐 영락 없이 무슨 과냐고 물어서 동물학과인데요. 크게도 얘기를 못하고 동물학과인데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갑자기 괴테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동물학과라 그랬는데 그 여학생은 독문학과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괴테 얘기를 하고 뭐 이러는데 제가 그래도 문학 청년이었기 때문에 늘 찬바람만 불면 신춘문예 열병을 앓고 뭐 이러고 살았기 때문에 조금은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헤르만 헤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뭐 이러고 그래서 그날 상당히 좋은 시간을 이제 가졌어요. 근데 뭐 또 만나자고는 감히 얘기를 못 하고요. 또 만나면 제가 독문학과가 아니라 동물학과라고. 그래서 정말 대학을 참 별 볼 일 없이 그냥 뭐 다녔어요. 공부는 안 하고 바깥으로만 빙빙 돌고 이런데 저희 때 대학 4학년이 되면 이 연구실에 실험실에 배정을 받아서 그 실험을 배우고 뭐 이러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저는 서울대 총장도 하시고 나중에 교육부 장관도 하셨던 조원규 교수님의 발생생물학 실험실에 이제 배정을 받았는데 사실은 뭐 실험을 배운다기보다는 바닥 청소하고 시험관 닦는 게 저희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턴이겠죠, 그게. 근데 뭐 하는데 그날도 저 시험관을 닦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을 누가 딱딱딱 두들기더니 펄컥 열고 들어오는데 이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우리 뭐 외국 사람 천지지만 그때야 뭐 외국 사람이라는 게 저 삼각지 가야 저 미군 흑인 병사 보는 게 거의 외국 사람 보는 전부였는데 그것도 또 우리 연구실에 펄컥 외국 사람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그냥 다 놀래가지고 벽에 이제 다 붙었어요. 근데 이분이 딱 들어오시더니 쪽지를 이렇게 하나 꺼내시더니 영어로 Who is 자에춘조에 이러는 거예요. 중국 사람 없는데 우리는 그런 표정으로 이제 다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문간에 제일 가까이 서 있으니까 그 쪽지를 이제 저한테 주면서 보라고. 그 보니까 JAECHUNCHOE 제가 최재천을 저렇게 쓰고 있는데 좀 미국 사람이 영어도 못 읽어요. 저거를 왜 자해준조해라고 읽어가지고 그래서 영어를 못하던 시절이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다. 그랬더니 뭐 또 다른 편지를 하나 꺼내시더니 읽어보라 그러더라고요. 바로 그 전해에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서울대학에 오셨던 한국계 미국인 교수님이 이분한테 한국에 가거든 이놈을 찾으면 이놈이 조수를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분을 도와드려라 하는 편지였어요. 그 전에 그 교수님이 와서 계실 때는 영어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영어 강의가 대학에서 많지만 그 당시에는 영어 강의라는 것 없었거든요. 근데 영어로 강의를 한다 그러니까 문과 성향의 제가 그건 듣고 싶더라고요. 제 친구들보다 제가 생물학 공부는 영 못하는데 영어나 국어 뭐 이런 건 제가 조금 더 잘하니까 그 수업은 빼먹지 않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언감생심 제가 그 학기에 2번이나 질문을 했습니다. 영어로. 그 질문을 이제 입안에서 하니까 뭐 100번쯤 이제 연습한 다음에 손 들고 영어로 질문도 하고 그래서 그 교수님은 제가 굉장히 훌륭한 학생인 걸로 기억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한국에 아주 좋은 학생이 있는데 소개하겠다. 그래서 이분하고 일주일을 저 전국을 누볐습니다. 전국에 개울물이라는 개울물은 다 뒤지고 다녔어요. 왜? 저분이 뭐 하시는 분이냐면요. 하루살이를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참 할 것도 없지 어떻게 하루살이를 연구하나. 그러니까 하루살이라는 게 저 수소곤충으로 물속에서 살다가 지금은 많이 없는데 이렇게 저 숲속에 가서 개울물에 돌을 이렇게 들추면 그 밑에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곤충이잖아요. 근데 그 성충으로 나와가지고는 한 하루 이틀 살면서 짝짓기 하고 알 낳고 죽는. 그래서 그냥 하루 이틀 산다. 그래서 참 이름이 예쁘잖아요. 하루살이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그걸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분하고 저 개울물 첨벙거리고 일주일을 따라다니고 조선 호텔에 묵으셨는데 이제 내일 떠난다 그러면서 저녁에 저한테 맥주를 한 잔 사주시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어요. 이 영감님은 뭐 하는 분이길래 사모님하고 같이 오셨거든요. 근데 쇼핑도 한 번 안 하고 관광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 일주일 내내 개울물 첨벙거리다가 내일 간대요.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도대체 당신은 왜 이런 짓을 하냐는 식의 영어를 이제 일주일 따라다니니까 문장을 제가 조금 만들겠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제 질문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잘 도와줘 놓고 생물학과 학생인데 갑자기 당신은 무슨 짓을 하느냐 뭐 이렇게 물으니까 자꾸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어가 안 돼갖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또 달리 질문해보고 뭐 이렇게. 근데 저분이 이제 파악을 하신 거예요. 이 자식이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래서 미국인 그 특유의 유머를 발휘하셔서 저한테 내가 내 소개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구나. 근데 제 앞에 이러시더니 배꼽 인사부터 이렇게 하시면서 자기 소개를 다시 하시더라고요. 나는 미국의 유타 대학의 교수인데 하루살이의 세계에 아마 내가 최고의 권위자일 거고 우리 집은 유타 대학이 있는 그 솔트레이크 시티의 산 중턱에 있는 저택에 산다. 우리 거실로 솔트레이크 시티의 야경이 그대로 내려다 보인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와서 스키 타고 학교 간다. 그리고 내 별장이 플로리다의 템파베이라는 곳에 내 별장이 바닷가에 딱 붙어 있는데 1년에 한 달 정도는 거기 가서 늘 바다에서 살고 세계를 이 하루살이를 채집하러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는데 너희 나라가 102번째 나라다 그러더라고요. 저 아버지가 갖다 준 세계 지도를 벽에 붙여놓고 가고 싶은 나라를 동그라미 치고 막 이렇게 그러고 살고 있었거든요. 뭐 연세 좀 있으신 분은 저와 똑같은 책을 읽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김찬삼 세계 여행기를 읽으면서 여기도 가봐야지 이러는데 이 말도 안 되는 영감태기가 개울물에 첨벙거리기나 하는 뭐 도대체 하찮은 일 하는 것 같은 저 영감이 100개국을 돌아다녔다 그러는데 그 순간 제가 그냥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미국에 가서 선생님 만나니까 제가 그랬다 그러는데 저는 그 장면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제가 앉아 있다가 이제 바닥으로 내려오더니 제가 무릎을 꿇더래요. 이렇게 무릎을 꿇더니 영어가 안 되니까 I like you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더래요. 그래서 농담으로 당신이 그러셨대요. 그래 너 나 좋아하는 거 알아 임마 뭐 이러셨다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당신처럼 like you
나는 당신처럼 되고 싶다. 그 얘기를 저는 한 거였어요. 근데 I like you 뭐 이렇게 한 거죠. 저를 이렇게 앉히시더니 이제 이해를 하신 거예요. 저보고 미국 유학을 와라. 근데 그 전에 저 한국 교수님이 나가실 때도 저를 공항으로 뭐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일부러 시키셔가지고 학교에 가서 뭘 가져와라. 그래서 공항에서 제가 할 수 없이 배웅을 했는데 제 손을 꽉 잡더니 미국에 유학 오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는 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저는 공부를 안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당신처럼 나는 놀고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학을 와라.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놀고 먹고 싶은데 왜 공부를 하라 그러나 이게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유학을 와서 학위를 받고 뭐 나처럼 대학 교수가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쪽지를 제가 갑오로 물려주려고 갖고 다녔습니다. 미국에 오려면 토플 시험을 봐야 된다, 영어 시험을 봐야 된다라고 쓰시더니 또 GRE라고 졸업 시험 같은 것도 봐야 되고 이 성적을 가지고 네가 가서 공부하고 싶은 대학과 그 대학의 교수한테 편지를 내고 그 교수가 그래 한번 지원해 봐라. 그러면 이제 대학에 지원하면 된다. 1 그러더니 하버드라고 딱 쓰고 가로 열고 E.O. 윌슨이라고 쓰시더라고요. 쓰시면서 이 장면은 또 저는 기억이 납니다. 쓰시면서 저를 이렇게 헐끔 보시더니 내가 너 보고 지금 여기를 꼭 가야 된다고 쓰는 건 아니고 좋은 학교 순서대로 내가 지금 쓰는 거다 이러시더라고요. 이미 이제 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제 순간인데요. 이번에는 스탠포드의 폴 엘레이 교수를 쓰시고 프린스턴 쓰고 이렇게 내려가서 9번에는 당신 학교도 쓰시더라고요. 그 뜻은 나한테 와도 된다라는 뜻이었던 것 같아요. 저 쪽지를 손에 쥐고 저는 이제 그날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 학점 관리를 안 해놔가지고 정말 힘들었어요. 대학교 4학년 때 뭐 온갖 수업을 다 들어서 그 학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정말 제 기억에 28학점을 신청해서 했던 것 같은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미국 유학을 갔고요. 28대학에 지원서를 내서 2군데 겨우 이제 입학 허가서를 받고 가서 석사를 마치고 제가 이 말도 안 되게 박사학위를 하버드 대학에서 하게 됐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바로 조지 에드먼스 교수님이 가로하고 쓰면서 너 보고 꼭 여기 가야 된다는 건 아니고 라고 쓴 E.O. 윌슨 교수님이 제 지도 교수님이 된 겁니다. 제 연구실을 배정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에드먼스 교수님한테 편지를 쓴 일이었습니다. Dear George, 조지 교수님, 제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편지가 가는데 이틀 걸리는데 이틀 후에 전화가 울리길래 받았는데 그 굵직한 목소리로 야, 나 솔직히 네가 거기까지 갈 줄은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는 가끔 제가 과학을 하는 사람이면서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저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서요. 저 100개국 이상을 여행하시는 저분이 왜 그 무렵에 한국에 오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걸 또 왜 학회에서 떠들어대셨는지, 그 한국계 미국인 교수님하고 이분은 원래 아는 사이가 아니랍니다. 근데 저분이 복도에서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는데 나 다음 달에 한국 가는데, 근데 이분이 지나가다 말고 오지랖 넓게 돌아서셔서 한국 가세요? 나 소개할 놈이 있는데, 그래서 소개를 하셔가지고 저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냥 끝없는 방황을 하던 시절에 어떻게 보면 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저 그냥 평소 제가 하는 일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뛰어다니면서 그냥 놀고 먹는 일 하거든요. 뭐 제가 하는 일이 그냥 노는 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고 뭐 이런 일들인데요. 그걸 저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이 우연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진화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결혼을 제가 좀 잘못했는데요. 독실한 기독교인 아내를 맞이했는데 차마 저 기독교인이 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독실한 운전기사로 지금 몇십 년을 아내와 교회를 다닙니다. 목사님들이 늘 저를 세례를 주시려고 되게 애쓰시는데 지금 하여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생각하면 그 과학적인 설명은 전 못하겠어요. 제가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건 저분이 내려다 보니까 한반도에 최재천이라는 젊은이가 있는데 너무 방황을 너무 심하게 하니까 미국의 유타 대학의 조지 에드먼스가 한국 가려고 움찔움찔 하는 걸 보시고 가거든 저놈 좀 만나가지고 저놈한테 미래를 좀 보여주고 와라. 그거밖에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 저분이 만일 제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다. 지금쯤 제가 뭘 하고 있을까 전 상상도 못하겠어요. 한 7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요. 편찮으시다고 얘기는 제가 듣고 있었는데 찾아뵈야지 그러다가 그 유타 대학에 있는 제 미국 동료한테 야 네가 좀 한번 가서 뵙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주라. 그 친구가 가서 뵙고 대개까지 가서 뵙고 저한테 이메일을 했어요. 뭐 편찮으시긴 한데 그러신지 퍼고래 되셔서 그만 하시다. 그러냐. 그 이메일 받고 열흘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모님한테 전화드리고 전화통을 붙들고 제가 하여간 30분을 그냥 대성통곡을 했었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기막힌 그 은인이잖아요. 그냥 어느 날 저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분인데 그냥 나타나셔서 그냥 저를 그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제가 강연 요청이 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사는 게 좀 힘들어요. 고사의 글을 7개나 써놓고 비슷한 거 갖다가 넣고 또 각색해서 보내야 되고 그게 제가 하루의 일과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청년들 만나는 자리 이런 자리 오늘 사실 청년들 많이 만나는 줄 알고 왔는데 조금 나이 든 청년도 많이 계시네요. 가능하면 달려가려고 애쓰는 게 저분한테 받은 그 은혜를 제가 어떤 형태로든 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중고등학교 이런 데 열심히 강연하러 다닙니다.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쩌다가 제가 말도 안 되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게 됐는데요. 참 운이 기가 막히게 좋으려니까 하버드 대학에 입학 허가서를 딱 받고 저는 사실 하버드를 안 가려고 그랬어요. 미시간 대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왜냐면 거기에 제가 원하는 교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만나 뵈러 갔는데 영국분인데 옥스퍼드로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하버드 대학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욕을 바가지로 먹을 텐데요. 하버드 대학을 할 수 없이 갔다 이러면 이제 진짜 욕 먹을 사람인데 하여간 어쨌든 사실은 그랬거든요. 근데 하버드 대학은 참 이상한 곳이었어요. 그냥 복도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그냥 지나칩니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이게 현실 세계 같은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복도에서 그냥 맨날 만나니까요. 그 건물 안에 노벨상 수상자가 한 3명쯤 같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랑 맨날 이렇게 사니까 이게 현실 세계랑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데 이제 참새가 방앗간 앞을 그대로 못 지나갑니다. 저는 분명히 가서 제 공부해야 되는데 가방 메고 이렇게 게시판을 지나다 보면 별의별 세미나가 다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무슨 강의를 한다, 버클리 대학 교수가 와서 무슨 강의를 한다. 거기 서서 이렇게 몇 개 보다 안 돼, 나가서 공부해야 돼. 근데 허구한 날 조금 있다 보면 저는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앉아가지고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와서 강의하는 모딜리아니의 작품 세계 뭐 이런 걸 듣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학위하는데 11년 걸렸습니다. 물론 한국서 너무 배운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힘들었던 건 이렇게 그냥 갈짓자로 맨날 딴짓하다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근데 참 너무 고맙게도 세상이 저를 위해서 변해주더라고요. 이제는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이 좋은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제가 오히려 잘한 걸로 된 거죠. 어디서였는지 지금은 기억이 이제 잘 가물가물합니다. 미국에서였던 것 같은데 미시간에서였나. 이건 그날 노벨 화학상을 받은 분이 와서 강연을 하는 날이었는데요. 앉아 있는데 이분이 그 큰 무대를 이제 저희가 그 시어터에서 하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나오시다가 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랜드 피아노를 가르치면서 그분에게 자리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그랜드 피아노를 저기 무대 코너로 이렇게 밀어놨는데 저걸 좀 쳐볼 수 있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서 피아노를 이제 가운데다 갖다 놓고 저분이 앉아서 치는, 뭐 악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야, 이건 뭐 한 5분 정도를 연주를 하는데 거의 콘서트 피아니스트 같은 거예요. 우리 뭐 다 그냥 감동받아갖고 그러는데 일어나더니 마이크를 잡더니 너무나 수줍게 진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는데 실력이 안 돼서 할 수 없이 화학을 했노라. 그냥 할 수 없이 화학해서 화학 노벨상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 양반의 그날 강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다가왔겠습니까? 다 강의를 끝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떤 학생이 예정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손 들더니 저 과학과 학생입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교수님처럼 노벨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아주 판에 박힌 질문을 딱 했어요. 근데 이분의 답이 너무 뜻밖이었어요. 화학 공부만 무지무지 열심히 하면 아마 내 연구실에 조수로 일할 거다. 근데 나처럼 피아노도 좀 치고 시도 쓰고 뭐 그림도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럼 노벨상 받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만 죽어라고 하면 기가 막힌 화학자가 되는데 상상력의 폭이 별로 넓지 않기 때문에 기껏 테크닉만 가지고 있어서 그런 상상력을 하는 어떤 교수 방에 가서 그 양반의 연구를 열심히 뒷바라지하는 아주 성실한 화학자가 될 거고 그런 사람은 노벨상을 못 받는 거고 그저 허구한 날 잡생각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그런 사람이 받는 거다. 그때 진짜 저는 청중에 앉아 있다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오케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살아보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저한테 그런 제가 살아온 이런 게 별로 잘못되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지금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만나는 줄 알고요. 예, 이런 슬라이드도 준비했어요. 이 슬라이드를 저 보여줄 때는 제가 어떻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요. 오늘 제가 강의하고 가면 아마 내 욕을 엄청나게 할 거다. 아이씨, 뭐 불러놨더니 하여간 지자랑만 엄청 하고 갔다. 여러분이 쓰는 용어로 내가 완벽한 의미의 엄친하지 않냐. 엄마 친구의 아들인데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을 한번 쭉 적어봤다.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이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고 그야말로 뭐 앞날이 안 보이던 대학 시절에 미래가 안 보이던 놈치고는 참 잘 풀린 내가 사람이 된 거다. 근데 내가 오늘 와서 여러분들의 중고등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나 참 찌질하게 산다고 뭐 이러면 여러분 시간을 다 망가뜨리는 건데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나를 무지하게 욕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 자랑을 할 수 없이 나는 하기로 작심하고 오늘 왔노라.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 나도 실패할 만큼 실패해봤고 바닥으로 떨어져 봤다가 그래도 기어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노라 한 겁니다. 제가 아이들한테는 개미 박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에 가면 그냥 제가 교회에 나타나면 요만한 녀석들이 그냥 쫙 달려오면서 개미 박사님 그리고 다 달려옵니다. 그래서 교회 끝나고 나면 교회 뜰에서 제가 그 아이들이랑 같이 개미 관찰하고 뭐 이런 그런 짓을 하는데 사실은 저는 박사학위를 개미로 하지 않았습니다. 제 지도 교수님이 윌슨 교수님이 이른바 개미학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분의 연구실에는 그 건물 4층을 전체를 다 쓰는데요. 한 500평쯤 되는 공간을 다 쓰는데 거기에 개미 연구하는 사람이 한 30명, 40명 정도 모여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눈 뜨고 있는 시간 내내 개미만 들여다보고 개미 얘기만 하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개미는 전혀 하고 또 해도 전혀 지겹지 않은 기가 막히게 재밌는 곤충입니다. 우리 인간 못지않게 아주 다양한 사회생활을 하는. 근데 저는 거기가 앉아가지고 개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제 지도 교수님이 도대체 왜 너는 그래야 되냐. 근데 제가 개미는 또 꿀벌은 어떻게 해서 사회적인 동물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이론이 벌써 잘 정립이 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흰개미는 흰색을 띠는 개미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사찰에 배흘림 기둥을 다 갉아먹고 있는데 좀 큰 문제입니다. 흰개미는 메뚜기랑 가까운, 그래서 오랫동안 흰개미가 무슨 곤충일까를 두고 설왕설래했는데 한 3년, 4년 전에 드디어 DNA 연구로 결판이 났습니다. 흰개미는 바퀴벌레입니다. 예, 사회성 바퀴벌레입니다. 우리 부엌에 있는 바퀴벌레들은 그냥 때로 몰려다닐 뿐 별로 사회적이지는 않고요. 그냥 같이 있는 거지 뭐 그들 중에 뭐가 있어가지고 계급이 있고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런데 흰개미는 개미나 마찬가지로 사회성 진화를 한 바퀴벌레입니다. 근데 저는 흰개미가 제가 학문을 시작하던 시절에는 이 친구가 흰개미의 사촌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Zooptera라고 부르는데 우리말로는 제가 민벌레라고, 날개가 달린 애도 있고 날개가 없는 애도 있고, 그래서 날개 없는 애들을 가지고 민벌레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흰개미처럼 나무 껍질 밑에서 살고 날개가 있는 여왕이나 수개미 또 있는가 하면 날개 없는 일개미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제 지도 교수님에게 흰개미의 사회성 진화를 연구하고 싶은데 지금 흰개미를 들여다보면 진화의 결과를 보고 있는 거라서 진화의 과정을 알기는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러면 그들의 사촌을 들여다보면 진화의 과정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친구를 연구하고 싶다. 쟤 어디 사는 줄 아냐? 잡아봤냐?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여간 제가 제 지도 교수님을 몇 달을 설득해갖고 그분이 저한테 내 생애에 너처럼 고집센 놈은 못 봤다. 근데 하여간 어쨌든 저한테 수락을 하셨어요. 수락을 하시는 순간 제가 세계 1인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요. 제가 연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제가 그냥 세계 1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늘 이런 얘기해요. 1인자 되는 거 아주 간단하다. 남이 안 하는 거 하면 무조건 1인자다. 근데 그거 내가 그냥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상당히 좋은 전략 중에 하나다. 한번 잘 생각해봐라. 제가 이걸 평생 연구했는데요. 재작년에 미국에서 곤충학 교과서를 새로 만든다 그러면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이 흰개미 챕터를 써달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국에 와가지고 저게 열대에만 사는 곤충이라서요. 뭐 우리나라 연구재단은 제가 열대에 가서 연구한다 그러면 남의 나라에 가서 돈 쓰고 온다고 연구비를 잘 안 줘요. 그래서 잘 못 가요. 그래서 처음에 이메일 받고 한 며칠은 고민을 했는데 답장을 제가 내가 사실 한국에 와서 벌써 10년 넘도록 이 연구 손에서 놨다. 그래서 내가 쓰는 건 좀 그런 거 같다. 딴 사람 시켜라. 그런데 한 일주일 후에 또 답장이 왔는데 아직도 네가 1인자다. 이렇게 답장이 와가지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난 10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던 나온 논문 수백 편을 이제 다 또 새로 인터넷에서 다 뒤지고 뭐 해갖고 그걸 다 읽고 해갖고 제가 챕터를 썼습니다. 예, Biodiversity of Zoeroptera and Their Little Known Biology. 저게 제 이름이고요. 예, 흰개미도 한 챕터고요. 개미도 한 챕터고요. 그 많은 나비도 한 챕터고요. 근데 여기는 종수가 한 30종밖에 없는데 얘도 한 챕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 챕터 하나씩 쓴 사람들 저 반열에 그냥 저도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곤충학자 반열에 저도 그냥 저 말도 안 되는 곤충을 연구하면서 그냥 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그렇게 나쁜 전략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장면에선 제가 모드를 좀 바꿔도 되네요. 자식을 기르고 계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꾸 왜 이 긴 줄에 가서 쓰라고 자꾸 그렇게 그러세요. 저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잘 나가는 분야를 자꾸 권유하시죠. 종용하시거나 의대 가야지, 법대 가야지, 전자공학 해야지, 저 금표라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세요. 지금 잘 나가는 분야가 우리 아이가 우리 사회에 나가서 주역이 됐을 때 그때도 계속 잘 나간다? 저 목숨 걸고 내기할 자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는 이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서울대 동물학과 기어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제가 들어갈 때 서울대 수석은 무조건 물리학과 양반들이 다 수석했는데요. 지금 그 중에 한 분이 서울대 총장이십니다. 오세정 교수님. 제 바로 전해에 경기고등학교 수석 졸업, 예비고사 수석, 서울대 수석, 물리학과 수석 한 분이에요. 근데 오세정 교수님이 툭 하면 저한테 지금 당신이 나보다 더 잘 나가잖아. 그 얘기를 저한테 가끔 하십니다. 지금 지방대학에선 물리학과 문 닫을 지경이잖아요. 아무도 물리학과 안 갑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옛날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생각하고 생물학과 간다 그러면 그런 데를 왜 가? 물리학을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계시고요.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잘 나가는 분야를 아들, 딸들에게 계속 권유를 하십니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데 지금 잘 나가는 분야가 우리 아이가 활동할 때 그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후는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아이가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이 정도 됩니다. 그때도 계속 잘 나갈 확률 저는 0이라고 봅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지금 제 생애에서도 요 짧은 생애에서도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지금 변하는 속도를 생각해 보시면요. 20년 후 아무도 예측 못합니다. 내 아이가 나 이런 게 좋아요. 그리고 줄 섰는데 그 앞에 한 7, 8명밖에 없어요. 이건 할렐루야예요. 이 분야가 나중에 뜨기만 하면 그냥 걔는 세계적인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줄 짧은 데 가서 쓰기 위해서 무지무지 하기 싫은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 가서 서보니까 줄이 짧더라. 이건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저 줄 긴 데 가서 서갖고 그 고생을 하면서 이 경쟁을 뚫고 상당히 앞에 갔는데 30대 후반이 됐는데 그 분야가 별 볼 일 없는 분야가 될 확률 저는 무지무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될 말씀은 부모님 말씀. 부모님은 복종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설득의 대상이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참 맞는 말이고 부모님은 절대로 자식을 이기지 못한다. 부모님 가출하진 말고 부모님 붙들고 설득해라. 내 생각에 2번이면 된다. 2번만 찍으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넘어간다. 저도 넘어갔거든요. 제 아들한테. 2번째 찍을 때 방문 열고 알았다. 그리고 방문 열고 들어가면서 우리 한상한테 저 나쁜 놈. 아이고 저 나쁜 놈. 저걸 왜 키웠냐. 그래도 또 이제 그래 알았다.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끔찍하게 설득해라. 저는 제가 어렸을 때는 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책 한 권도 없었고요. 제가 배우는 뭐 이거 빼놓고는 친구 집에 갔다가 책꽂이가 있으면 너무 신기했어요. 야, 이 집은 어떻게 집안에 도서관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했는데 어느 날 우리 집에도 책이 한 권이 있더라고요. 저 마루 저쪽에 뭐 한 권이 놓여 있길래 그러다가 보니까 동화백과사전이었어요. 아마 저희 아버지가 뭘 좀 찾아보시려고 이제 직장에서 가져다 놓으신 것 같은데 그 참 재밌더라고요. 백과사전을 어떤 미친놈이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읽는 건 아니잖아요. 백과사전은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척 펴가지고 그냥 보는 거잖아요. 요만큼만 읽으면 돼요. 뭐 길게 읽을 것도 없어요. 사진도 많고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허구한 날 그때는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갔어요? 하루 종일 놀아도 해가 안 지잖아요. 빈둥빈둥 몸 비비고 오고 저거 펴서 보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착각을 하신 거죠. 허구한 날 나가서 놀기 좋아하던 큰아들이 제가 아들 사형제 맞인데요. 저놈이 책을 본다는 거죠. 야, 제가 그래도 책을 좋아하나 보다. 그 당시에는 전집을 팔러 집으로 집을 방문하던 외판원들이 많았잖아요. 전집 하나 넣으시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세계 동화 전집을 하나 사주셨어요. 아미치스의 사랑의 학교, 집 없는 아이 뭐 이런 동화들 있잖아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정말 열심히 읽었어요. 중학교에 입학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국 단편문학 선집을 또 하나 사주셔가지고 김동인 선생님의 배따라기로 시작해서 선우희의 불꽃으로 끝나는 이만큼 되는 전집이었습니다. 제가 이게 너덜너덜해질 만큼 읽었습니다. 읽을 게 없는 시절인데 또 제 사춘기 때 뭐 단편 소설에는 보면 그 야릇한 이런 묘사들도 좀 많고 그래서 아주 정말 재밌게 읽어가지고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글을 좀 쓰다 보니까 문인 친구들이 제법 여럿 생겼어요. 누구라고 이름 대면 여러분이 다 아는 그 유명한 문인들 몇 분이 저랑 친구가 돼서 이렇게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분들 얘기 중간에 그건 누구 작품이었는데 뭐 어쩌고 이러면 뜻밖의 제가 맞춥니다. 제가 그거 오영수 선생님의 메아리에 나오는 아니 교수님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세요? 제가 단편문학 선집을 씹어먹은 사람입니다. 이런데 제가 그걸 또 열심히 읽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번에는 노벨상 문학 선집을 사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노벨상이라고 그러죠. 저 거짓말 안 합니다. 예, 그 당시에 노벨상 문학 전집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또 이만큼 사주셨는데 그 해에 제가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알렉산드로 솔제니슨이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저분의 책을 이제 펼쳤는데 저분은 제 기억에 그 장편이 별로 많지 않았던 분이에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뭐 수용소 군도 뭐 이렇게 장편 한 두 편 정도 있고 희곡이 한 2편 있고 그다음에 이게 뒤에 공간이 남아서 그런지 수필을 막 여러 개를 번역해갖고 갖다 끼워 맞췄더라고요. 그 수필 중에 하나가 반 페이지짜리 짧은 수필인데요. 모닥불과 개미라는 수필이었어요. 러시아 분이잖아요. 그 겨울에 그 모닥불에 장작 한 개비를 이 양반이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장작 안에 개미집이 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들이 막 뜨거우니까 빠져나왔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더니 다시 통나무 둘레를 빙글빙글 맴돌기 시작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일까? 많은 개미들이 활활 타오르는 통나무 위로 기어 올라갔다. 그러고는 통나무를 붙잡고 바둥거리면서 그대로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솔제니츠 선생님도 개미는 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자기 집을 구하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 질문하고 끝난. 그래서 저도 이걸 읽으면서 그래, 개미는 참 신기해. 근데 이게 제 머릿속에서 이상하게 지워지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펜스테이트에 가서 석사를 했는데요. 세 번째 학기인가 뭐 이랬는데 과목 이름이 소시오바이올로지라는 과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만일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지 않고 편안한 가정에서 컸고 제 마음대로 대학을 골라갈 수 있었다 그러면 제가 아마 사회학과를 갔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물학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사회 생물학? 이야, 이런 과목이 있어? 그래서 대본에 신청해가지고 이제 들어왔는데 첫 시간에 교수님이 사회생물학이란 이러고 설명을 하는데 왜 일개미가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라를 구하나 이런 걸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솔제니츠 생각이 퍼뜩 나고 그로부터 이제 저는 그냥 난 이 공부할래. 그래서 저는 결심을 하고 그때 읽은 책이 혹시 여러분 중에 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읽으셨을 이기적 유전자를 저는 그 과목에서 읽었고 바로 이 책을 쓰신 분이 이오 윌슨 교수님. 그래서 저분한테 편지를 내고 제가 지금 선생님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고 그래서 이제 결국 하버드 대학으로 제가 옮기게 된 겁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평생 살았는데 세 대학을 다녔습니다. 미시간 대학에 교수를 했고요. 서울대학에 교수를 하고 이화대학에 교수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대학에 가든 제 연구실 이름은 제가 똑같이 갖고 다녔습니다. 동물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하는 연구실이다. 서울대학에 제가 94년도에 돌아왔는데 연구비는 없고 그런데 전국에서 학생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학생들이 수만 명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 있는 거죠. 근데 그 아이들은 이제 만나볼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저를 뭐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생들이 저를 찾아오더라고요. 교수님 연구실에 들어오고 싶습니다. 아 이놈들이 그까진 좋은데 기린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나도 아프리카 아직 못 가봤는데 뭐 돌고래를 연구하고 싶습니다. 해양학과도 배가 없는데 내가 무슨 그냥 계속 학생들에게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기껏 하는 게 건물 옆에도 개미는 사는데 개미나 하자 뭐 이런. 어느 날 제가 2년이 안 된 어느 시점인데 제가 참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앉아서 생각하다가 저를 버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게 이러다가는 제자를 기를 수 없을 것 같은, 이러다가는 이 학문을 이 땅에 뿌리를 내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저는 열대를 가야 되는데 연구비는 없지. 제 돈으로는 갈 수 있지만 대원생 돈까지 다 마련해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제 연구는 접기로 하고요. 대학원생들이 하고 싶어 하는 연구를 어떻게든 같이 열심히 해보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동안 제 연구실에서 연구한 동물들입니다. 이게 동물원이지, 이게 무슨. 제가 외국에 학회에 가면 제가 안주입니다. 뭐 같이 맥주 마시러 나가면 제 외국 동료들이 전부 저 씹느라고 뭐 재미가 희한한가 봐요. 야, 너 얼마 전에 보니까 귀뚜라미 논문 냈더라. 아니 뭐 너 귀뚜라미도 하냐? 개구리도 하던데. 얘 바퀴벌레 논문도 썼어. 뭐 대개 학자들이란 한 가지를 그냥 평생 하거든요. 바퀴벌레 연구하는 친구는 그냥 평생 바퀴벌레. 그래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되고 이러는 건데 저는 뭐
중구난방 제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제 논문 목록을 이렇게 보면 그 슬라이드는 뺐네요. 바퀴벌레 논문 한 3편, 까치 논문 한 5편, 이게 뭐 하는 놈인지. 저도 이게 어느 순간부터 참 슬프더라고요. 내가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외국 제 옛날에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만나면 굉장히 주눅 들고 자꾸 그래요. 근데 한 10몇 년 전부터 과학계에 백과사전을 만드는 붐이 일었어요. 그래서 웬만한 분야의 백과사전이 지금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 분야, 저 동물행동학 분야도 백과사전이 만들어졌습니다. 2010년이었는데요. 여기에 섹션, 분야별 에디터들이 17명이 선정이 됐는데, 어쩌자고 저한테 그 사회행동 분야를 맡아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동물행동학 분야에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일본은 동물행동학회가 14학회가 하면 한 1000명쯤 모입니다. 그 빵빵한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학회 만들어 달라고 자꾸 주변에서 저한테 그러는데, 만들어 봐요. 나하고 내 제자 몇 명하고 몇 명, 10몇 명으로 무슨 학회를 하냐고. 존재감도 없는 나라인데, 이 17명 저 빼고 나머지는 몽땅 백인이거든요. 백인이 그냥 하는 학문이에요. 이게 그렇게 돈이 되는 학문이 아니다 보니까 소수민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이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고요. 전 영어를 배워서 한 사람인데 왜 나를 끼워줬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너무 영광스러워서 고맙다 그러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4년 전에 여기서 개정판을 만들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총괄 편집장 미국 분이었는데 자기는 이제 70대 후반인데 그만하겠다. 이제 스텝 다운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럼 출판사에서 누가 하면 좋겠냐 그러는데 저를 지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17명 중에 나보다 모자란 놈이 누가 있냐. 다 영어 다 나보다 더 잘하고 에이 이건 말이 안 된다. 근데 그 출판사에서 거의 매일같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네가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이런 것도 있는데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보내준다. 보내준데 또 어떻게 안 읽어요? 그래서 또 계속 읽어보고 한 달 만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수락을 하고 3년여 동안 저는 제 밑에 15명의 섹션 에디터들을 이제 불러들였고 이때 초판에는 저희가 3권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4권으로 만들어서 이 책의 제일 앞에 표지에 제 이름이 이렇게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가보로 물려주려고 지금 한 질 사다가 집에다가 이렇게 갖다 놨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제가 수락을 하고 나니까 절더러 프로포설을 쓰래요. 아니 만들기로 했다며.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회사의 높은 분들한테 허락을 맡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 40-50페이지 되는 거를 제가 또 다 새로 써야 됐고요. 그걸 또 써서 보냈더니 그거를 외부에다가 리뷰를 보낸대요. 참 미치겠네. 그러니까 우리 학계의 거물들한테 7명한테 보냈더라고요. 한 달쯤 지나니까 그 리뷰가 돌아왔는데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요. 그 7분 중에 3분이 똑같은 얘기를 그 안에 쓰셨어요. 우리들 중에 다양한 동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한 놈으로 나는 이놈 외에는 생각나는 놈이 없다. 이렇게 그동안 저한테 너는 왜 그렇게 온갖 거를 잡다하게 하느냐라고 다들 골려 먹었는데 막상 백과사전에 편집장을 뽑으려고 그래 보니까 저만큼 다양하게 아는 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최고로 적임자다 이렇게 그러는 바람에
제가 이런 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학문이 저도 이제 거의 이제 대학을 떠나야 되는 나이가 됐는데 백과사전으로 시작해서 백과사전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을 관리를 잘 못해서 이제 그만해야 된다고 신호를 보내시네요. 그래도 한 5분만 제가 조금 몇 마디만 마무리를 더 하겠습니다. 예, 4차 산업혁명 시대라 그러잖아요. 아까 저 통섭 저랑 같이 번역한 장대익 교수는 명견만리에 언제 나와가지고 20년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업의 절반이 사라진다고 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MB 정부 때 저 청와대 자문위원까지 하셨던 미래학자 앨번 터플러는 우리나라에 옛날에 오셔가지고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셨어요. 한국 학생들은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예, 직업의 절반이 사라지는데 그 직업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강남에서 밤늦게까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 작은 직책을 하나 맡고 있어서요. 가끔 가서 회의도 하고 이러고 하는데 몇 년 전에 갔다가 화들짝 놀란 사건이 있어요. 학교 안에 카페에서 누구 만나기로 해갖고 이렇게 앉아 기다리고 있는데 등 뒤에서 몇 놈이 뭐라고 떠드는데 그 중에 한 놈이 야, 나 학교 언제 때려칠까 지금 고민 중이야 이러더라고요. 저 자식이 저게 무슨 제정신인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들어가기 힘든 학교인데 세계에서 잘난 놈은 다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지금 한 13% 정도 겨우 골라서 들어가는데 부모님이 들으면 어쩌라고 저놈이. 근데 더 놀라운 건 옆에 있는 놈들이 다 맞장구를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 근데 야, 언제 하는 게 좋을까? 3학년은 맞춰야 되나? 어쩌나. 이놈들이 왜 이러고 있나? 이 두 놈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하버드 대학 졸업생 중에 살아있는 졸업생 중에 가장 성공한 두 사람이 학교 때려친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 학생들에게는 기가 막힌 목표가 생긴 겁니다. 때려쳐야 된다. 제대로 성실하게 졸업하면 미디어커가 되는 거고요. 그렇고 그런 놈이 되는 거고요. 때려치면 잘하면 엄청나게 성공한다는 거죠. 하버드까지 와가지고 그저 그런 놈이 되고 싶어 하는 놈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에게는 학교를 때려치는 게 목표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이 정도면 과연 세계의 다른 대학들은 어떨까? 저도 명견만리에서 나와달라 그래서 나가서 저는 정말 위험한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대학이 사라지느냐? 우리나라 대학을 얘기한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 우리나라 대학들은 다 문 닫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여러 해 전에 MIT가 자기네 수업을 인터넷에 공짜로 공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이게 뭔지 아무도 얘네 왜 이래?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압니다. 하버드랑 손잡고 지금 온라인 프로그램 edX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지금 미국의 웬만한 지방대학에서는 교수를 뽑지 않습니다. 교수를 뽑아서 그 과목을 개발하게 하는 돈이면 하버드 MIT 교수가 강의하는 걸 그거에 10,000분의 1만 주면 사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의 대학들이 양분화하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개발해서 공급할 수 있는 대학은 살아남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다 이제 그냥 문을 닫는 겁니다. 제 깐에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대학 교수라고 자부하고 살지만요.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아마 제가 이화여대 학생들이랑 같이 앉아서 스탠퍼드 대학의 제 친구가 하는 강의 같이 다 듣고 끝나면 제가 일어나서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 질문 몇 개 받겠다고 대답 좀 하고 예,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저는 그런 놈으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스탠퍼드나 MIT와 경쟁할 수 있는 대학이 있을까? 이거 규모의 경제거든요. 대학 교수 수가 일단 돼야 됩니다. 그 정도 교수 수를 갖춘 대학이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울대학이 미니멈 숫자는 갖췄습니다. 저는
링에는 올라가겠지만 1라운드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없어질 대학 구실도 못할 대학에 우리 아이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이 고생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총장님이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을 지금 하고 다닙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에게 대학 뭐하러 가냐? 그런 강의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참으로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대학은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이상한 교육을 하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대학 가는 것보다 오히려 창업하는 게 아마 더 빠른 길일지도 모를 겁니다. 이런 이 교육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까? 이참에 아예 그냥 네 대학 제가 그냥 싸잡아서 한번 비판을 한번 하겠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케임브리지 대학,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속칭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들이에요. 근데 저 바보 같은 대학들은요,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학과 이름 한 번 안 변하고요. 우리나라 대학들은요, 매 학기 학과 이름이 바뀝니다. 교육부가 동문학과는 안 된대요. 독일 문화 융합 디지털 무슨 미디어 학과 이렇게 바꾸면 돈을 주고 동문학과로 있으면 안 준대요. 20년 후에 동문학과 출신은 우리 사회에서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독일 문화 융합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걸 배워야 된대요. 근데 이 대학들은 그런 거 안 하고요. 저 몇백 년 동안 주구장창 셰익스피어를 중심으로 호머의 일리아드 가르치고요. 인문학 가르치고 기초과학 가르칩니다. 우리 대학들은 그건 지금 어느 하세월에 그런 거 하느냐 그래서 취직을 시켜야 되니까 교육부가 대학에다가 취직률을 보고하라고 합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면 취직률에서 빠져요. 그래서 서울대학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나쁜 대학이에요. 공부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취직률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교육부에서 그 짓 하는 거에 정말 너무 그냥 막 부글부글 끓을 정도로 싫습니다. 예, 이 네 대학들이 설마 모르고 이런 짓 할까요? 저 대학들은 압니다. 인문학과 기초과학만 확실하게 가르쳐주면 그게 무기가 돼서 평생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갈 거라는 걸 압니다. 저는 우리나라 대학 정말 환골탈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기초를 가르쳐야 그 아이들이 평생 지금 우리 할아버지들은 환갑을 지내시거나 말거나 정도로 사셨지만 우리 아이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거의 100세를 살 거잖아요. 직장 하나로 견디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미래학자들의 예측입니다. 직장을 7, 8번 갈아탈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 직종을 갈아타는 동안 기초가 확실하면 그 위에 뭐라도 쌓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그냥 전공이랍시고 뭔가 하나 배우고 나가는데요. 선생님들이 옛날에 대학 다닐 때 학점수랑 지금 학점수 너무 줄어가지고요. 잘만 꿰를 부리면 전공 과목 한 4-5개만 들으면 졸업합니다. 전공 과목 4-5개 듣고 자기가 그 분야에 뭐 안답시고 나갑니다. 뭐 운 좋게 첫 직장은 얻는다고 칩시다. 40대 중후반에 그 직장에서 쫓겨나면 95세까지 그냥 놀고 먹을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직장을 구하러 뛰어다니고 해야 되는데 배운 거라고는 20년 전에 과목 4-5개 들은 거 그거밖에 없는 그걸로 무슨 재주로 버팁니까? 그럴 때일수록 기초가 확실하면 그 기초 위에 언제든 자기가 조금씩 세울 수 있을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통섭형 인재를 길러야 된다 하는 거를 지금 거의 20년 동안 열심히 떠들고 다니는데 그런 인재를 뽑겠다고 한 몇 년 전부터 그래서 기특하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피카소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걸 그냥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두 천재라는데 과학의 천재, 예술의 천재. 근데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이 두 분이 굉장히 다른 천재랍니다.
이 책에는 뭐 야구로 표현을 한 건 아닌데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야구 선수의 비유를 하면요. 아인슈타인은 타율에는 별로 신경 안 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와서 안 치고 싶지 않으면 안 치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딱 쳤는데 장외 홈런이 나왔어요. 특수 상대성 이론. 또 며칠 있다가 나와가지고 쳤는데 만루 홈런, 일반 상대성 이론. 이 두 개로 그냥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신 분이거든요. 이런 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입니다. 그냥 특별히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저분은 타고나기를 창의적인 그런 인재로 그냥 타고난 거죠. 근데 피카소는 다르답니다. 피카소는 화가 중에 작품을 가장 많이 남긴 화가 중에 하나랍니다. 그래서 이게 피카소 작품이잖아요. 아비뇽의 여인들, 뭐 Three Musicians 정말 기가 막힌 작품들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피카소 작품이에요. 제가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그린 그림이랑 이 그림이 너무 비슷해서 찾고 있는데 피카소는 워낙 많이 그리다 보니까 그 중에 몇 개가 기가 막힌 작품이 된 겁니다. 대부분은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거랍니다. 야구 선수로 비유하면 출루율이 좋은 선수입니다. 그냥 번트도 대봤다. 어느 날 안 맞으면 엉덩이 갖다 대갖고 나 맞았다 그러고 나가기도 하고 근데 휘두르다 보니까 어느 날 잘못 맞아갖고 3루타도 나오고 홈런도 한 몇 개 평생 친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늘 이런 얘기합니다. 아인슈타인은 없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처럼 한 번에 뭐 해치우려고 내가 그냥 어느 날 기가 막힌 걸로 대박을 한번 친다. 그런 꿈 꾸지 말고 피카소처럼 이따구 그림도 그려보고 별의 별짓을 다 해보고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걸 성실하게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나에게도 기가 막힌 결과가 나타나는 수가 있는 거다. 사실 통섭형 인재라는 게 별게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분야를 열심히 해보는 사람이 통섭형 인재거든요. 주어진 길 하나만 여러고 가는 게 아니라 야 이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통섭형 인재가 되라고 얘기할 때는 피카소처럼 살아보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오늘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저 젊은 청년들 만나는 줄 알고 젊은 청년들에게 인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달려봐라 하는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뭐 다 하고 나서 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안 드리렵니다. 왜냐하면 저 이 방 안에 지금 계신 분들도 앞날이 구말리거든요. 구말리 안 되더라도 한 8만 리 정도는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다양한 공부하시면서 그 삶을 기획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